거대한 오케스트라 홀의 조명이 꺼지면 정막만이 가득한 공간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늘 어둠 속에 머물던 만년 낙제생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오케스트라 생활은 저에게 열정보다는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타악기, 즉 퍼커션이라는 팀이었습니다. 팀파니부터 탬버린까지 리듬을 만드는 모든 도구가 제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타고난 박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화려한 데뷔 무대를 가질 때 저는 늘 연습실 구석을 지켰습니다. 연습을 해도 늘지 않는 실력은 저를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선배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후배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시간에 홀로 연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안전 문제로 인해 2명 이상이 함께 연습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남아서 함께 연습해줄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연습실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악기 전용인 1번 방은 너무 멀어 저는 복도 중앙의 작은 소연습실을 택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연습실과는 달리 벽면에 커다란 거울이 붙어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박자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채를 휘둘렀습니다. 거울은 연주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지만 밤에는 기묘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텅 빈 건물 안에서 제가 내는 북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북을 치지 않을 때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분명 이 건물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연습을 멈추면 피아노 소리도 거짓말처럼 동시에 멈췄습니다. 다시 제가 북을 치기 시작하면 피아노는 기다렸다는 듯 제 박자에 맞춰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며 합주를 제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옆방인 중연습실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런 빛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피아노 건반은 가지런히 닫혀 있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돌아선 순간 등 뒤에서 다시 건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분명히 닫혀있던 피아노에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연주자와 함께 연습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피아노 소리에 맞춰 연습할 때면 제 박자 감각이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등 뒤의 공간이 가끔씩 일렁이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데뷔 무대를 향한 열망은 공포보다 컸고 저는 점점 더 광기 어린 연습에 집착했습니다. 손바닥에 잡힌 물집들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 가죽 위로 붉은 핏방울이 튈 때마다 왠지 모를 희열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습실 거울 속의 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연습실 복도에는 저의 북소리와 보이지 않는 피아노 소리가 기괴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 속 제 등 뒤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은 아주 차갑고 동시에 굶주린 듯한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아주 차갑고 동시에 굶주린 듯한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공포를 억누르며 악기들이 가득한 연습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오케스트라 내에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왕따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동기들은 이미 데뷔 무대를 가졌지만 저만 여전히 연습생 신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저는 남들이 모두 떠난 야간 연습을 자처했습니다. 원래 타악기 연습은 1번 방에서 해야 했지만 무거운 악기를 옮기기 귀찮아 소연습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소연습실은 다른 방들과 달리 한쪽 벽면에 커다란 거울이 붙어있는 기묘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타악기 스틱을 쥐고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 너머에서 맑은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에는 피아노 전공자가 없었기에 이 시간에 누군가 연주를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단원이 몰래 들어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습을 멈추자마자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도 거짓말처럼 동시에 딱 멈췄습니다.
다시 스틱을 두드려 보니 기다렸다는 듯 피아노 소리가 제 박자에 맞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대놓고 농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저는 연주자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 끝에 있는 대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연습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중연습실로 향했지만 그곳 역시 불이 꺼진 채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렸던 소리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자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분 탓이라 여기며 다시 소연습실로 돌아와 타악기 연습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선명한 피아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다시 중연습실로 달려갔고 이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제가 끄고 나왔던 연습실의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덮어두었던 피아노 덮개는 열려 있었고 누군가 방금 연주한 것처럼 건반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낯선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장난치지 말고 당장 나오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넓은 연습실을 한 바퀴 돌아 기괴한 메아리가 되어 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피아노 건반 덮개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스스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제 연습실로 도망치듯 달려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마치 제가 아닌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져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고 싶다는 광기 어린 집착은 공포보다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말든 나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며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힐 때까지 스틱을 휘둘렀습니다. 그럴수록 벽 너머의 피아노 소리는 더욱 정교하게 제 리듬에 맞춰 합주를 해왔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기이한 합주 속에서 제 타악기 실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등 뒤로 희미하고 검은 형체가 서서히 일렁이는 것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피아노 소리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제 귓가에 낮은 속삭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습실 바닥에는 제가 흘린 핏방울들이 기괴한 문양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을 때 제 어깨 위에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제 진짜 얼굴은 공포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제 진짜 얼굴은 공포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괴한 거울 속 형상을 외면하기 위해 미친 듯이 악보를 움켜잡았습니다. 만년 낙제생이었던 저에게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데뷔 무대를 향한 열망은 곧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습실을 빌릴 수 없는 시간에도 저는 비상구 계단에 쪼그려 앉아 무릎을 치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고통조차 저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쓰라린 통증이 느껴질수록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고 연습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 제 팔꿈치를 잡고 강제로 박자를 밀어넣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메트로놈의 규칙적인 소리가 어느덧 비명소리처럼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몰아치는 박자 속에 저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입해 갔습니다. 갑자기 손바닥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와 스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주를 멈출 수 없었고 피로 물든 악기는 더욱 기괴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찢어진 살점 사이로 하얀 뼈가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고통은 이미 감각 너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습실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던 그 어린 소녀의 그림자가 작게 킥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녀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팔의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빨라졌습니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 손등 위로 차가운 손가락 하나가 스르르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연습실 안에는 여전히 저와 악기들 뿐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제 손을 만졌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공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연주를 향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얻고 싶은 추악한 욕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악보상의 모든 음표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정기 레슨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붕대를 칭칭 감은 손으로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호랑이로 불리는 지휘자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부상당한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단상에 올라가 지휘봉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동기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지휘봉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제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연습실 안의 모든 단원이 연주를 멈추고 멍하니 저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붕대 사이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박자를 쏟아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냉기가 맴돌며 제 움직임을 돕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연습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서운 지휘자 선생님이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오늘부터 우리 파트의 파트장을 맡아라. 지휘자의 한마디에 주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년 꼴찌였던 제가 3년 선배들을 제치고 단숨에 리더의 자리에 오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영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진 무거운 조명이 제 바로 옆바닥을 강타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다시 나타난 그 여자아이가 조명 파편 위에 앉아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라 마치 제 수명을 빨아들인 듯 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넘었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오케스트라 연습실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기괴한 감각이 손가락 끝에 여전히 남아있어 저는 스틱을 잡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매서운 눈빛으로 단원들을 하나둘씩 훑어보며 연습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연주를 멈추더니 저를 지목하며 혼자서 솔로 파트를 연주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손의 통증을 무시한 채 온 힘을 다해 타악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제 팔을 뒤에서 붙잡고 조종하는 듯한 기묘한 일체감이 느껴졌습니다. 메트로놈의 규칙적인 비트와 제 연주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며 연습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선생님은 저를 향해 오늘부터 내가 파트장을 맡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선배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질투와 불쾌함으로 변했지만 저는 그저 성공했다는 희열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만년 낙제생이었던 제가 단번에 리더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어머니가 말한 기도의 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제 주변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기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날 때면 누군가 제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는 듯한 섬뜩한 감촉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연습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뒤로 찰나의 순간마다 정체불명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홀로 연습을 마친 저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구요한 계단실 아래에서부터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뚜벅, 뚜벅. 그 발소리는 아주 일정하고 느릿하게 마치 저를 압박하듯이 다가왔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예전에 오케스트라를 그만두었다는 무용수 선배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지만 선배는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유령처럼 지나쳐버렸습니다. 저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기분 나쁜 한기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리허설 날 무대 조명 위쪽 어두운 공간에서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조명 장치 위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공중에 다리를 매달고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띤 채 무대 위를 바쁘게 움직이는 단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 아이와 마주치자 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소름이 끼쳐 눈을 돌리려 했지만 제 몸은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등 뒤로 내려와 달라붙는 듯한 묵직한 무게감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가느다란 아이의 웃음소리는 오케스트라의 조율 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파트장으로서 첫 리허설을 이끌어야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그 아이의 존재로만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연습실 전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제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등 뒤에 매달린 아이의 손길이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줄게. 환청처럼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연습이 진행될수록 제 실력은 비정상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제 영혼은 점점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습실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던 무용수 선배의 눈빛이 이번에는 경멸이 아닌 동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전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제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은 저와 한 몸처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연습실을 나설 때 제 뒤를 따르는 발소리는 이제 숨기지도 않은 채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복도의 모든 거울들이 동시에 미세하게 진동하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차가운 아이의 손이 제 목덜미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본 순간 제 어깨 위에는 작은 손자국 모양의 멍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멍들이 마치 누군가 뒤에서 저를 꽉 껴안고 있는 듯한 형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파트장이 된 후 맞이한 첫 대규모 리허설 날 공연장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무용팀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무대였기에 모두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지요. 무대 뒤편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저는 낯익은 얼굴의 한 무용수 선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비상구 계단에서 제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쳤던 이른바 토스신이라 불리던 실력파 선배였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제가 맡은 건반 솔로 파트가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시작하려는 찰나 무대 천장 조명 거치대 위에 앉아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 형태의 귀신은 공중에 다리를 매단 채 천진난만하게 흔들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선배의 화려한 무용 동작이 이어지고 그녀가 소품을 공중 높이 던져 올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명 위에 있던 귀신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공중의 소품을 낚아채 아래로 내리꽂았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무거운 소품은 무서운 속도로 선배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선배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몸을 날렸고 소품은 바닥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순식간에 리허설은 중단되었고 스태프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뛰어 올라왔지요. 저는 얼어붙은 채 천장을 보았고 그 귀신은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떨고 있던 선배의 시선 역시 제가 보고 있는 그 허공의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중단된 뒤 혼자 연습실에 남아있던 저에게 몸을 추스른 선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저를 쏘아보며 너도 그 귀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선배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선배는 제가 단순히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귀신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라고 질타했지요. 실력이 절실한 건 알겠지만 귀신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며 방금 전 자신도 죽을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 역시 예전부터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고 그 때문에 무용을 그만두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에 붙은 그 여자아이가 원래는 형체조차 흐릿한 보잘것없는 영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사이비 기도를 올린 탓에 그 귀신이 제 생명력을 먹고 형체가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선배는 이 귀신이 저를 도와주는 대가로 결국 제 존재를 잠식하고 자리를 뒤바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배는 더 늦기 전에 기도를 멈추고 그 위험한 거래를 끝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기도를 시작한 뒤 얻은 파트장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선배가 떠난 뒤 연습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자비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이용하고 이제 와서 그만두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소리쳤지요.
기도를 멈추면 그동안 받은 복이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은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 압박에 못 이겨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입으로는 일본어 기도문을 읊조리며 속으로는 귀신들이 저를 돕게 해달라는 끔찍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연습실에서의 실력은 다시 신들린 듯이 좋아졌지만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케스트라의 다른 단원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단원은 제가 선망하던 중요한 솔로 파트를 맡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쟁자였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파트를 외우고 있던 저에게 돌아왔지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기도 덕분이라고 기뻐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기도의 실체가 얼마나 사악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기도를 멈추고 싶어도 제 등 뒤에 그 아이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연 당일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제가 첫 소절을 연주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악보 너머로 보이던 지휘자의 얼굴이 갑자기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귀신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비명을 지르며 연주를 멈춘 저를 향해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무서운 침묵으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대가는 저의 성공이 아니라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는 무엇일까요? 선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는 어머니가 차가운 정적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제는 더 큰 힘을 빌려야 할 때라고 나지막이 읊조리셨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것은 낡고해진 기괴한 문양이 그려진 붉은색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제천선신이라는 기분 나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먹고 자라는 어둠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기도를 통해 제가 원하는 모든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바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머니를 따라 도심 변두리에 위치한 이름 없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입구부터 썩은 과일 냄새와 매캐한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당 내부에는 머리가 없는 불상들이 벽을 따라 기괴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신선한 생고기가 피를 흘리며 곡물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법사라고 불리는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 등 뒤에 이미 손님이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라는 말에 어깨가 무거워지며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법사는 이 존재가 바로 저를 천재로 만들어줄 제천선신의 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매일 밤 자정마다 자신의 수명을 깎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명이라는 말에 주춤했지만 이미 제 실력은 귀신의 도움 없이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공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저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저는 법사가 시키는 대로 제 손가락 끝을 찔러 제단에 피를 흘렸습니다. 피가 떨어지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아이의 비명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법사는 이제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매일 밤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12시가 되면 방 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검은 향을 피우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뒤로 아주 작고 창백한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어깨에 턱을 괴고는 제가 외우는 주문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저는 마치 며칠을 밤샘한 것처럼 급격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 주위에는 거뭇한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악기를 잡는 순간만큼은 상상도 못할 초인적인 힘이 솟구쳤습니다. 제가 드럼을 칠 때마다 지휘자와 단원들은 넋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천재라고 칭송했지만 사실 제 팔을 움직이는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이 제 사지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매 순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를 하던 도중 수첩의 다음 페이지가 저절로 넘겨졌습니다. 거기에는 기도를 시작한 이후 제게 남은 수명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성공의 맛을 볼 때마다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가 기도를 멈추려 하자 방 안의 모든 가구들이 동시에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어린 소녀의 귀신이 제 목을 조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원한 거잖아라는 목소리가 제 고막을 뚫고 뇌리에 직접 박혔습니다. 이제 저는 성공을 얻기 위해 제 목숨을 조금씩 뜯어먹히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시기하던 동료 단원이 연습 도중 기이한 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동료가 쓰러져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그토록 탐내던 메인 솔로 파트장이었으며 그녀의 부상은 곧 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기괴한 구조가 기도의 본질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동료가 다친 것이 모두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발판 삼아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느냐며 저는 처음으로 크게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도가 부족하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라며 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용수 선배가 경고했던 말을 떠올리며 제 수명을 갉아먹는 이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연습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동안 외웠던 기괴한 주문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 어린 여자 귀신이 제 등 뒤에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더 이상 너의 힘은 필요 없다고 소리치며 연습실의 모든 조명을 켰습니다. 기도를 멈추자 마법 같던 실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제 손은 다시 박자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시 낙제생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은 서서히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춘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광기에 휩싸여 집안의 물건들을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단체 사람들은 제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 밤낮 없이 연락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이들의 주문 소리에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떨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했던 음악을 포기하는 것은 아팠지만 귀신의 노예로 사느니 평범한 인간으로 남는 것이 나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고시원 방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침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의 마수는 끈질겼고 그들은 등본을 떼어 제 새로운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돌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사실 제 인생을 훔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저는 비로소 제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들려오는 환청 같은 피아노 소리에 몸서리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천선신이라는 이름의 악령은 제 간절함을 먹고 자랐던 저 자신의 그림자였음을 압니다. 이제 저는 음악 대신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며 매일을 성실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8년째 연락을 끊었지만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간절함이 독이 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신이 아니라 가장 비열한 악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손의 흉터는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제 영혼의 깊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귀신의 힘이 아닌 오직 제 자신의 의지로 내일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사이비 종교는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은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아삭을 덧칠 뿐입니다. 저는 이제 텅 빈 연습실의 환영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등 뒤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구원입니다. 저의 이 아픈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피할 수 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천선신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고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 자신으로 남았습니다.